민트 오디오북. 비석 이항복. 실로 오랜만에 보는 푸르름이다. 헌택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온통 유월빛으로 가득 찬 산과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께서 웬일로 전화를 하셨을까? 하긴 찾아뵌 지도 꽤 오래되었구나. 헌택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노부모가 계시는 고향에 다니러 갔었다. 그러나 2년 전 박사과정을 마치고 모교인 K대 강사 자리를 얻고부터는 제사 때를 제외하고는 찾아뵙지를 못했다.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서울에서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런데도 그리 쉽게 찾아뵙지 못한 것을 헌택은 못내 죄스럽게 생각하며 백발이 눈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렸다. 이젠 나이가 드니 사람이 그리워지는구나. 지난해 헌택이 집에 다니러 갔을 때 아버지는 빈 벽에 초점 없는 눈길을 고정시키고 독백하듯 중얼거렸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외로워 보일 수가 없었다. 헌택은 몇 번이나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설득하였으나 아버지는 언제나 조용히 거절했다. 그런 아버지의 심중을 충분히 이해했다. 오직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아버지. 무엇보다도 자식의 공부에 해살이 될까 봐 거절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헌택은 생활이 안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꼭 부모님을 모시리라 결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버지가 한번 다녀가라고 전화를 하셨던 것이다. 청주 인터체인지를 벗어난 차는 푸른 굴로 들어섰다. 푸른 굴이란 고향인 청주로 들어가는 입구를 헌택 자신이 붙인 이름이었다. 지인들에게 늘 자랑했던 이 길은 양쪽 길가에 플라타너스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마치 푸른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았다. 저녁 놀빛조차 침범하지 못하는 이 기다란 푸른 굴은 언제나 헌택을 설레게 했다. 저녁상을 물리자 성노인이 조용히 입을 떼었다. 다름이 아니라 네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묘비를 세워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구나. 얼마쯤 드는데요? 글쎄, 한 2천만 원 정도는 들 거다. 그래서 네게 전화를 했다. 천천히 하셔도 될 텐데 뭘 그리 서두르세요. 아니다, 요즘 들어 기력이 부쩍 쇠해져서.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헌택이지만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나마 대학 시간 강사 자리를 따내기에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던가. 이제 조금 생활이 안정되기는 하였으나 쥐꼬리만한 강사료에 2천만 원이란 커다란 액수였다. 그것이 그리도 급합니까, 아버지? 내가 죽기 전에 해야지. 내가 죽고 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성노인은 한숨과 함께 낮은 소리로 말했다. 헌택의 눈에는 오늘따라 아버지의 백발이 더욱 희게 보였다. 거뭇거뭇한 저승꽃이 피어있는 얼굴에 흐르는 주름도 강물처럼 유난히 깊어 보였다. 아버지의 세월이 어느새 저토록 빨리 흘렀을까. 그러나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비석을 세우지 못할 거라는 아버지가 조금은 야속하여 퉁명스레 물었다. 아버지, 비석은 꼭 세워야 되는 겁니까? 비석이 있어야 누구의 자손인지를 알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지 어떻게 알겠느냐?
사람이 조상을 모르고 자신의 뿌리를 모른다면 소나 돼지에게 옷을 입혀놓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족보엔 이름과 나하고 죽음밖에 더 있느냐? 생전에 있던 업적을 적어 자손들로 하여금 교훈이 되게 하는 것이 비석을 세우는 목적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세상이 알아주는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모두들 묘비를 세우니 말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훌륭한 업적이 없고 벼슬을 하지 못한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그 성품이 어질고 고두면 묘비를 세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에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묘지를 크게 꾸미고 묘비를 세워야만 합니까? 돌아가신 부모를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묘지를 꾸미고 비석을 세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족보가 있는데 비석이 왜 필요하며 더군다나 묘지를 그렇게 크게 하고 소중히 해야만 합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래야만 자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택은 말을 뱉자마자 곧 후회했다. 시일을 늦추려고 아버지를 설득해보리라 대화의 문을 트고 나선 자신이 비석이 왜 필요하냐고 말뚝부터 박아서야 되겠는가. 헌택은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하여 조심스레 눈치를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성노인은 헌택을 직시하며 목청을 높였다. 어디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하느냐? 제 조상이 누군 줄도 모르는 사람이 더 나아가 역사를 어찌 알겠느냐? 역사야 당시부터 써내려온 문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헌도 그렇다. 당시 쓴 것도 있지만 문헌이 존재치 않던 아주 먼 옛날의 사건이나 인물들은 무엇을 보고 기록했겠느냐? 기원전 상형 문자 등의 역사가 문헌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화가 난 듯 성노인의 얼굴이 조금 상기돼 있었다. 잠시 끈끈한 침묵이 흘렀다. 말없이 허공을 바라보던 성노인이 짐짓 조용한 음성을 고르었다. 설령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 하자. 그렇더라도 수천 년 동안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관습이 아니냐?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성노인의 말은 몹시 화가 난 듯 딱딱하였다. 헌택은 옛부터 내려온 관습이라 하여 모두 행해야만 되느냐고 반문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이 상할까 보아 입을 다물고 말았다. 성노인과 아들 헌택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헌택이 대학을 진학할 때였다. 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 완벽하리만큼 유교적 가치관으로 완고한 성노인과 심한 충돌이 있었다. 사람으로 태어나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으며 그 학문을 통해 인과 덕을 갖춘 뒤 관료가 되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즉 위정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생각하는 성노인은 정치학이나 법학을 전공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헌택은 그러한 생각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관념이라고 못 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지리학과를 택하였다. 그때 성노인의 노함은 매우 컸다. 그러나 어린 헌택은 말하였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지 못한 것도 늘 시련 속에서 살아온 것도 모두가 우물한 개구리같이 너무 옛것만을 고집한 때문이라고. 굳게 문을 닫고 있던 과거의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정신이 없었고 또한 너무나 빠른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고리타분한 관념이나 관습은 과감하게 버려야만 한다고 당돌하게 말하였다. 그때 성노인은 헌택에게 바보 같은 놈이라고 공부를 하면 무엇하느냐고 차갑게 내뱉었다. 이것이 성노인과 헌택의 첫 번째 충돌이었다. 그 후로 성노인과 헌택은 가끔 의견 충돌이 있었다. 그래서 헌택은 대학을 입학하던 해 논어와 맹자를 공부하였다.
옛날에는 논어나 맹자만을 읽고도 학문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책으로 인격 수양에만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던 헌택이 논어 맹자를 읽고 난 뒤부터는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논어나 맹자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한 일부러 받아들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허나 그것을 곧 시대착오의 학문이라 여기고 내버려서만은 더욱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적어도 우리 민족의 도덕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 여겼다. 헌택은 어느 책에선가 일본 경제의 강점은 논어 정신에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다. 일본의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일체로 만들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본이 국가 대 국가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한 주요 원인이 일본적인 유교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이었다. 헌택은 요즘같이 윤리의식이 결여된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는 전통적인 유교의식이 더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봤던 것이다. 그러나 헌택이 대학원에 입학하던 해에도 아버지와의 충돌은 마찬가지였다. 그까짓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성노인은 헌택을 외면했다. 성노인의 말은 언제나 직선적이고 화가 났을 때는 차가웠다. 그럼 도대체 어떤 학문이 소용있는 학문입니까? 성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옛날에는 사서삼경을 학문이라 하여 그 목적이 관료가 되어 경세재민하는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문의 목적은 진리탐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인간사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헌택은 성노인의 말중동을 채뜨렸다. 사람이 사는 이치는 같습니다만 그러나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과학의 발달로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역사적 사명과 가치관도 변하는 것입니다. 헌택은 성노인을 똑바로 응시하고 좀 더 낮은 목소리로 공손하게 말을 이었다. 제 말이 좀 건방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교에서는 학문은 실제 사회에 이바지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경세치용을 주장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된다면 그것이 곧 경세재민이 아니겠습니까? 됐다. 그만 건너가거라. 성노인은 답답하다는 듯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목침을 베고 돌아누웠다. 성노인은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생각했다. 모두가 아들의 말이 옳다고. 그 역시 세상의 변함과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학문일지라도 같은 관료가 될지라도 직접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학이나 법학을 공부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아들은 필시 적성이니 재질이니 능력 따위를 운운할 것이기에 성노인은 그냥 입을 다물었던 것이다. 헌택은 성노인과의 잦은 충돌 속에서도 늘 아버지를 존경하였다. 유교가 아무리 권위주의 규범과 주종관계, 즉 세로의 질서만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배운 지식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용하는 현대의 소위 지식층이라 자부하는 파렴치한 못된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절실한 학문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다. 인과 덕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학문일진데 어찌 그것을 비판할 수가 있겠는가. 오서오경으로 한평생을 보내신 아버지에게 유교의 깊은 뜻도 모르면서 단점과 모순만을 꼬집어 비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여 헌택은 늘 조심하였던 것이다. 헌택이 아직은 미개척 분야인 문화지리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성노인의 영향을 무시할 순 없었다. 인간이 남긴 자취인 문화를 지리학적인 측면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택한 것은 우리의 옛것을 찾고 보존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전도상국에 있는 우리의 현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한 감수해야 함이 슬펐다. 허나 무엇보다도 헌택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우리에게 꼭 보존해야만 할 가치가 있는 지역적으로 위대한 문화적 유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헌택은 생각했다. 이 문제는 자신의 전공이며 또한 논문까지 발표했던 만큼 이번만은 아버지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 성냥감만한 이 땅덩어리에 산이 약 70%인 우리나라, 그 산의 묘지 점유율이 8%나 된다. 무려 전 국토의 1%를 차지하는 묘지는 해마다 여의도의 1.5배에 해당하는 넓이로 이 좁은 땅덩어리를 침범하고 있다. 그것도 묘지가 차지하는 토지는 밭이나 낙농, 목축 등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초지가 아닌가.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 인구는 포화 상태인데 이렇게 고지식한 관습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이 좋은 땅들을 버려야만 하는가. 주택난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사회의식의 합리화와 근대화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헌택은 이번만은 아무리 완고하신 아버지라 해도 설득시켜보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자신의 인생과 다름없는 이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학설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이 좁은 땅에 묘가 2천만여 개나 됩니다. 넓이로는 3억 평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30만 개씩 늘어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넓입니까? 이렇게 나가다간 2000년도엔 묘지가 차지하는 땅이 350만 제곱킬로미터라니 큰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1980년 정부에서는 매장과 묘지에 관한 법률로 이를 위반 시에는 징역과 벌금으로 다스린다고 하였는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더 크고 웅대한 자신의 묘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학문을 하신 아버지 같은 분께서 먼저 이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노인은 하얀 빗살이 달무리처럼 번져있는 우윳빛 유리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과 아들과의 아득한 거리감을 느꼈다. 헌택은 조심스레 성노인을 바라보면서 일본의 경우를 설명하였다. 일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장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 사망자의 95% 이상이 화장을 하며 유골을 절이나 가족 공동묘에 매장한다는 것, 묘지가 절 안에 많은데 묘지 관리는 절에서 하며 그것은 절의 재산으로서 1년에 한두 번 관리비를 받는다는 것, 묘지 규정에 대한 법률의 제한이 없으나 개인별 묘지가 없고 가족묘를 사용한다는 것 등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화장과 납골당 설치를 권장하여 설치 비용 중 70%를 국고로 보조한다는 말도 하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성노인은 헌택을 외면한 채 낮은 소리로 내뱉었다. 무식한 놈. 헌택은 아버지 성노인과의 의견 충돌에서 간혹 무식한 놈이 되곤 하였다. 군에서 전역한 뒤 대학원을 다닐 때 가끔 고향을 다니러 가면 어머니께선 선을 보라고 성화였다. 그래서 헌택은 재영이 얘기를 하였다. 재영은 같은 학교 후배로 입대하기 전부터 사귀던 여자였다. 대학을 졸업한 뒤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성노인은 재영의 교사라는 직업에 흐뭇해하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직업은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라고 헌택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귀해졌도록 들어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그것은 성노인을 크게 실망시켰다. 다름이 아닌 재영의 아버지 직업 때문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지방에서 비교적 크게 정육점을 경영하고 있는 그녀 아버지의 선친이 백정이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완강하게 결혼을 반대했다. 차차 누그러지시겠지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의는 대단했다. 헌택은 괴로웠다. 결혼만은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여자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하겠노라고 맹세했던 그는 꾸준히 성노인을 설득하려 하였다. 아버지, 도대체 여자 할아버지의 직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럼 넌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냐? 성노인은 울컥 역정을 냈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행실을 보아야죠. 지금 세상에 부모의 직업 따위를 운운하는 것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헌택은 심히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 됨됨이나 행실은 가정으로부터 쌓는 것이지 학교에서 얻는단 말이냐? 아버지, 제발 그 고리타분한 관념을 버리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훌륭한 직업을 가진 부모만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여자를 한번 만나보세요. 헌택은 부모님께서 언거번거하지 않고 숫좁은 재영이를 만나보면 마음을 누그러뜨릴 거라고 생각하고 사정을 하였다. 그러나 성노인은 만나기조차 거절하였다. 헌택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였다. 언젠가 헌택이 성노인에게 결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는 아직 모른다며 결국하게 일축했다. 도대체 환경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환경의 자식들은 아무도 결혼하지 못하겠네요. 무식한 놈. 헌택은 부모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다. 그것은 도저히 이유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녀와 헤어질 수는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설득을 포기했다.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는 그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헌택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 마음대로 하거라. 허나 부자지간의 윤기를 끊으면 물론 추후도 내 앞에 나타날 생각은 말거라. 성노인은 짙은 한숨을 토하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때 성노인의 체념한 듯한 얼굴은 말할 수 없이 궁화했다. 아버지 성노인과 아들 헌택의 대화는 밤 깊은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아버지, 학문을 한 사람과 아니한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학문을 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화장과 매장이 무엇이 다릅니까? 나라를 위하고 자손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중요한 관습이라도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성노인은 열려진 문으로 달빛에 젖은 뜰을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다. 서럽도록 하이한 달빛이 널브러져 있는 정원이 그를 외롭게 했다. 헌택은 아버지 성노인의 침묵을 읽을 수가 없었다.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공자께서 하신 말씀 중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삼실로 만든 제관을 쓰는 게 예법에 맞지만 지금에는 명주실로 만든 걸 쓰는 풍습이 되었다. 이것은 간편하기 때문이다. 나도 너희들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 말은 전통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오래도록 내려온 관습일지라도 고루한 것은 단연히 버리고 현실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헌택은 성노인의 생각을 돌려놓고 싶은 소망에서 어줍지 않은 이론을 늘어놓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 신하는 전각 아래서 임금께 배례하는 게 예법에 맞지만 지금에는 전각 위에서 배례하는 풍습이 되었다. 이것은
신하가 교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이 하는 법과는 틀리지만 역시 전각 아래서 배례하기로 하겠다. 이 말은 비록 새로운 것이 유행하더라도 도리에 맞지 않으면 이를 배격해야 함을 나타낸 말이다. 조상을 모시고 조상을 받드는 일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할 수가 없는 일이다. 매장을 거부하고 묘비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의리에 해롭고 도리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배격함은 마땅한 것이다. 또한 예란 것은 간소화되면 이미 그것은 예가 아닌 것이다. 조상을 모시고 조상을 받드는 일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것 옛것을 고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 형편에 그만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헌택은 애원하듯 음전한 소리로 말하였다. 성노인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굳게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다. 헌택은 답답했다. 너무나 완고하신 아버지가 야속했다. 앞으로 얼마 후 세월이 흐른 뒤에는 매장이 없어질 것입니다. 매장을 하지 않고 지금 존재하는 묘지가 다 없어진다 해도 나는 곧 비석을 세워야겠다. 성노인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듯 쐐기를 박았다. 만약에 말입니다. 법률로서 이를 강력하게 막아두요. 설령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해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단식하였다. 에이, 무식한 놈. 그러고 나서 성노인은 이내 빗장을 지른 듯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 헌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의 벽은 너무도 높고 견고했다. 그 벽을 깨뜨리고 싶지도 않았다. 헌택은 인사를 하고 아버지 방에서 나왔다. 밤하늘에는 성긴 별무리가 사윈 빛으로 가물거렸고 뜰엔 눈처럼 하얗게 달빛이 널브러져 있었다. 성노인의 흉중은 만올의 푸른빛이 그윽한 뜰 안처럼 공허하였다. 내연되지 못한 격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오서오경으로 한평생을 다 흘려보낸 세월이 허무한 듯도 하였다. 덕이 없어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였다. 그나마 젊어서 기회가 왔으나 시대가 혼란하여 오래 머물지도 못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나의 학문을 쓴단 말인가. 당연히 조상을 위해 써야 하며 그것은 내가 태어난 도리일진데 내 어찌 망설일 수 있으랴. 이전 투구와 같은 세상에서 그것은 내 목숨과도 같은 일이다. 또한 조상을 위함이 곧 자식을 위함이 아닌가. 아, 내 어찌하여 부친의 뜻을 거역하였던가. 성노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부친의 뜻을 거역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성노인은 도리질했다. 비문을 쓰기에는 학문이 부족하여 좀 더 학문을 쌓은 뒤 직접 쓰려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훗날 내가 죽었을 때 아들이 매장을 하지 않고 묘비를 세우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아들의 뜻이고 세상의 흐름이라면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으리라. 아들의 말 맞다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역사적 사명이나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관습까지도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찢어질 듯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성노인은 어쨌든 이젠 지체 없이 비석을 세워야겠다고 어금니를 사려 물었다. 헌택이 건너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니는 돋보기를 쓴 채 베갯잇을 깃고 있었다. 대바늘을 움직이는 골무낀 손이 어두냈다. 헌택은 조용히 어머니 곁에 가 누웠다. 깍지 낀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천장에 달린 형광등의 유백색 빛살을 멍히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은가루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헌택은 아버지의 흉중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었다. 한평생을 유학을 배우고 유학 속에서 사신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비록 깡마른 몸이지만 매우 건강하였다. 집에 있을 땐 늘 크게 소리내어 책을 읽었는데 그 소리는 종소리처럼 맑고 가랑가랑하여 아무리 크게 읽어도 불쾌하지 않았다. 그리고 늘 근엄하고 조용한 표정이었다. 허나 그 표정 속에는 인자스러움이 가득하였다. 또한 두 눈은 매우 맑았으며 바라볼 때의 눈길은 잔잔하고 부드러웠다. 아버지는 간혹 참선에 든 수도승처럼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곤 하였는데 그럴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은 바닷물이 흐르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였다. 이제 그만 주무세요, 어머니. 그래, 눈이 침침하여 더 꼬매지도 못하겠다. 어머니는 바느질 손을 멈추고 돋보기를 벗었다. 아버지가 뭘 하시다냐? 어머니는 반지꼬리를 끌어당기며 무심히 물었다. 비석을 하시겠답니다. 웬만하면 아버지 말씀을 따르거라. 어머니는 주름살 깊은 얼굴을 돌려 헌택을 내려다보았다. 네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증조 할아버지의 비석을 하자고 말했었다. 너도 알다시피 증조부께선 한일합방 후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옥사를 하시긴 했지만 조선 말 젊은 나이에 충청 관찰사를 지낸 훌륭한 분이시지 않더냐. 당시 여유가 없던 아버지는 너와 네 누이를 서울로 대학을 보낼 요량으로 할아버지 말씀을 거절했다. 그때부터 식음을 거의 전폐하다시피 한 네 할아버지께서는 그게 화병이 되시어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에게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다. 얼마나 야속했으면 유언조차 한마디 남기지 않으셨겠니. 아버지 가슴에 한이 맺혔을 게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 말은 예리한 비수처럼 헌택의 가슴에 박혔다. 아, 그랬었구나. 헌택은 아버지의 흉중을 이해할 것 같았다.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날을 비등하는 감정을 누르시며 추회의 한숨으로 통밤을 세우셨을까. 얼마나 많은 날을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속으로만 꿀꺽꿀꺽 사기시며 흐린 눈으로 책을 읽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날을 응어리진 통안을 사기시며 비문을 지으셨을까. 헌택은 치잣빛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물들이도록 눈을 붙이지 못하고 뒤척였다. 이튿날 아침 새때가 되어서야 일어난 헌택은 집을 나섰다. 시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나지막한 선산은 온통 소나무로 꽉 차 있었다. 그 소나무 숲의 남쪽 능선으로 세기의 묘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맨 위가 고조부의 묘였고 그 밑이 증조부 그리고 조부의 묘가 있었다. 벌초를 할 때면 꼬박 이틀을 해야만 하는 넓이였다. 이곳에 오면 헌택은 늘 마음이 편했다. 알맞게 자란 잔디가 더욱 정결하고 포근하게 해주었다. 헌택은 고조부 묘부터 차례로 절을 했다. 조부의 묘에 절을 마친 뒤 아래로 내려오면서 한기 정도의 묘가 쓰일 만큼의 넓은 공터를 지나 마른 잔디 위에 앉았다. 바람에 나뭇잎 부딪는 소리만이 소슬했다. 소나무 숲 사이로 밭대말의 집들이 내려다 보였다.
슬레이트를 얹은 집들이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다. 마을 뒷매 잔등으로 넘어가는 실뱀길이 어렴풋했다. 그 너머에는 헌택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마을이 있었다. 헌택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훗날 자신이 죽어 묻힐 곳이라고 생각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조들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실 이곳에 꼭 묻히고 싶다고 진실로 기원했다. 헌택은 차가운 자신의 육신이 이곳에 묻힌다면 서러워도 서럽지 않을 것 같다는 감상에 잠시 젖었다. 헌택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고 손등피를 만들어 불을 붙였다. 적금을 생각했다. 아내인 재영이 5년 동안 애면 끌면 부어오던 2천만 원짜리 적금이었다. 정말이지 힘겹게 모은 돈이었다. 다음 달이 바로 그 적금을 타는 달이었다. 헌택은 적금을 찾으면 아버지를 찾아뵈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헌택은 담배 연기를 가슴 깊숙이 들이마셨다가 토해내며 생각했다. 아버지 삶에 있어 비석의 의미는 어느 정도의 무게일까? 서산 시름없이 흐르는 능선 위로 주홍빛 노을이 곱게 물들어 있었다. 창문마다 불이 켜있는 아파트 단지는 바람이 불고 을씨년스러웠다. 헌택은 아파트 밤 공기의 싸늘함을 느끼며 몸을 움츠리고 집을 향해 걸었다. 밤바람이 스쳐갔다. 길게 머리를 늘어뜨린 수양버들이 소리를 냈다. 초여름인데도 바람이 몹시 쌀쌀했다. 아내의 상심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게 어떤 돈인데요? 안 돼요. 도대체 비석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인가요? 절대로 이 돈만은 안 돼요. 층계를 오를 때 헌택은 구두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디뎠다. 언제나 아파트 계단은 유난히도 소리가 크게 울렸다. 헌택은 늘 구두 소리를 크게 내며 5층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아내는 배를 누르기도 전에 문을 열어주곤 하였다. 오늘은 구두 소리조차 내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 헌택은 재영에게 아버지 뜻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리고 서머한 마음으로 4달에 타는 적금을 모두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재영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헌택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헌택은 조용히 재영의 눈치를 살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보리라 마음먹었다. 아니, 억지로라도 설득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직수굿이 앉아있던 재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것이 그리도 급한 일인가요? 재영의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께서 건강이 매우 나빠지신 것 같아. 요즘은 눈이 어두워 글씨도 안 보이신데. 재영이 고개를 떨군 채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말끝을 맺지 못하는 재영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사라졌다. 재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직도 눈 언저리에 물기가 젖어있는 두 눈이 헌택을 바라보았다. 재영은 애써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제게 당신이 소중한 것처럼 비석을 세우는 일이 아버님께 그렇게도 소중하다면 드릴 수밖에요. 헌택은 그윽한 눈길로 숫진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물었다. 헌택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침울하게 누워있던 건너편 아파트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듯
상쾌한 바람 한 무더기가 방으로 쏴 흘러들었다.